안녕하십니까. 네. 9시에 정확하게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광주니까 맛있는 점심을 먹고 이걸 하자 했는데 화장실도 못 가고 지금 여기를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불경기다 그러고 나라가 조금 슬프다 그러고 기쁜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어떻게 그렇게 고속도로에 차가 많고 제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다 내려서 다 똑똑 콘서트를 가는 거냐.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 그건 아닌 것 같고 최선을 다해서 왔는데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기 전에 맞춰봐야 되는데 제가 넉넉한 줄 알고 왔다가 이렇게 조금 늦었습니다. 송구합니다. 그러나 재밌게 오늘 똑똑 콘서트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3월 말에서 5월 초까지 견디는 노래인데요. 그럼 노래 제목이 뭘까요? 3월 말부터 5월 초까지 견디는 노래입니다. 4월이라는 노래입니다. 4월이라는 노래인데 이게 만들어진 것은요 79년인가 80년에 만든 정말 오래된 노래인데 지금 들어도 아름다워요. 들어봐 주십시오. 어느새 하얀 꽃씨를 날리는 4월의 바람이 내 앞에 노란 민들레는 하늘 바라보고 졸리운 강아지 눈을 아지랭이 피고 멀리 기차 소리 골목길 꼬마들 노는 소리 연못 속에 잠긴 겨울 낙엽들 그 위로 4월이 맑게 비친다. 빨갛게 핀 꽃 속에 새봄이 가득 겨우내 말랐던 가지마다 푸른 4월이 새들이라도 노래를 해야지 하얀 나비 춤추는 푸른 4월에 (4월이) 그렇게 아름답게 겨우내 말랐던 가지들이 연못 속에 있고 이렇게 아름답게 계절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데 계절을 우리가 인간의 문명으로 못 살게 구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4월이 오는데도요 그 꽃놀이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꽃은 그렇게 만개하지 활짝 핀 것 같지 않은 약간 우울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활짝 피어야 되는데 꽃들이
그렇지는 못하다 약간 지금 엉거주춤한 사울인가? 이런 그런 기분으로 산천초목이 지금 우리를 하는데, 계절이 우리를 아름답게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계절을 우리가 인간의 문명이 못살게 굴지 말게 해야 저절로 그렇게 자연이 아름다울 텐데, 어쨌든 사울이 좀 사울답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10년이 넘었죠. 사울에 폭설이 내리고 그럼 아이들이 쓴 봄이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 제대로 되질 않죠. 그들이 본 정직한 계절이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문명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고 어른들의 욕심인데 욕심 덩어리가 그렇게 문명이 되는 거죠. 아, 이게 계절이 망가지면 어떡할까. 그래도 4월의 햇살이, 4월의 그 겨울을 견뎠던 그런 시간의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좀 펼쳐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급하게 와서 4월을 선물해 드렸었는데, 노래가 숨이 좀 차네요. 잘해야 될 텐데 박수 소리를 들으니까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이미 상처를 받은 후라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노래는 잘하겠습니다. 두 번째 곡이 끝곡입니다. 강호일 주교님 모셔야 되니까. 낯선 땅, 여기 사실은 제가 여기 그 촛불 때 여기로 왔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건 문화관은 그렇게 낯선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낯선 땅을 고향처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요. 제가 30여 년 넘게 찾아다니면서 노래하는 게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는 곳마다 낯선 곳이었죠. 지금은 내비가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받아 적어야 되죠. 거기에 무슨 슈퍼마켓이 있는데 400m 가서 우회전, 이렇게 받아 써서 찾아가는 곳이라 다 낯선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낯선 곳을 그냥 낯선 곳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엄마 나라처럼 좀 따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광주는 더하죠. 우리가 이 낯선 땅, 섬 같은 광주를 정말 고향처럼, 우리의 민주의 고향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지 오래되었지만 늘 그 마음을 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낯선 땅 여기는 내 고향이라는 노래를, 이 노래는 일본에서 태어난 조선 아이의 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 노래를 들어주십시오. 낯선 땅 여기는 내 고향입니다. 무겁게 고인 강물, 일렁이는 기차 소리, 그림자들이 우며 오늘도 달린다. 낮은 철교 위로 달려가네. 슬픈 케이스에서 어디로 달려가나, 고향 떠나 모르는 낯선 땅으로. 에이요 에이요, 강 건너 부는 바람, 그리운 고향 냄새, 여기는 어디인가. 흐르는 강물처럼,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가네. 슬픈 케이스에서 어디로 달려가나, 강 건너 저편엔 바람만 불어오네. 에이요 에이요.
얼굴도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 구비구비 아리랑 고개 넘고 또 넘어서 아라카와 강물 속에 비친 얼굴 슬픈 케이스에서 어디로 달려가나 낯선 땅 여기는 바로 내 고향 나 이제 돌아가리 그리운 내 고향 낯선 땅 여기는 바로 내 고향 낯선 땅 여기는 바로 내 고향 하요 랄랄라 하요 다섯 군데를 돌았는데 가는 데마다 제가 그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광주 수준이 괜찮네요. 예. 그 말을 다른 데서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하도 동영상들을 찍어놔서 거짓말을 하지를 못해요. 예. 저게 굉장히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토요일 날 오후에 시간을 내어서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온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죠. 그리고 왔다면 우리가 좋은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사실 이런 시간은 살면서 멈칫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쁘게 움직이면서 한 2시간을 가만히 남의 이야기를 듣는 기회가 그렇게 잘 없죠. 학생들이 아니고는. 한가로움이라는 것, 제가 그 자라나면서 저희 집에 꼽혀있던,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보시던 책이죠. 거기에 고독의 반추라는 아주 오래된 수필집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신다면 그건 정말 오래된 책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에요. 치용 윤호영 선생이 쓴 그 고독의 반추라는 수필집인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수필가 한 명을 뽑으라면 이분입니다. 피천덕 선생님이 섭섭하시겠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친구분이에요, 두 분이. 피천덕 선생은 1910년생이고 이 치용 윤호영 선생은 1907년생인데 이분이 아주 주옥 같은, 저는 그 연안박지원이 조선 이제 지금까지 뭐 최고의 문장가라 그러지만 그 다음으로 이 치용 윤호영 선생을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윤호영 선생이 비원의 가을이라는 글을 쓰셨는데 그 맨 마지막 문장이 저를 멈칫하게 했습니다. 한가로움이란 이런 거죠. 위대한 사람은 시간을 창조해 나가고 범상한 사람은 시간에 실려간다. 평범한 사람이죠. 그러나 한가로운 사람이란 시간과 마주해 본 사람이다. 이런 명문장이 그 맨 마지막에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 앞에서 한참 오랫동안 한가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쉰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멍청히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고 바라보는 것이죠. 기억을 더듬어 봐서 우리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바라보고, 이 쉼의 현장, 그것이 이제 또 한가로움으로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마주해 봐야 됩니다. 시간과. 그리고 오늘 주교님과 마주해 보시겠지만 주교님과 마주해 봐야 우리가 알죠. 주교님 생각을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과 역사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현실과 좀 마주해 보면서 똑똑해지는, 예. 이게 똑똑해지지 않으면요 나갈 수가 없어요. 저기서 점수를 다 매기거든요. 거짓말같이 들으시네요. 예. 똑똑해져서 우리가 저 문을 나갈 수 있도록 오늘 똑똑 콘서트를 한번 즐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강호인 주교님입니다. 예. 큰 박수로 좀. 예. 오!
오십시오. 오늘 제주도에서 오신 건가요? 네, 조금 전에 도착했습니다. 아, 주교님은 늦지 않으셨어요? 혹시 오늘? 저는 시간 딱 맞춰서 왔는데. 점심 드셨겠네요, 주교님. 예, 저 제주 공항에서 먹고 왔어요. 원래 신앙인이라는 것이 같이 굶고 같이 울고 뭐 이런 건데 제가 굶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당당하게 주교님 너무 오래 하신 거 아니에요? 예, 예. 하여튼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네. 참 반갑습니다. 네. 예. 저 우리 홍순관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그 노래도 참 잘 들으셨겠지만 노래뿐만이 아니라 사상이 있고 철학이 있고 문학이 있고 정말 엄청 만나 볼 때마다 제가 이렇게 놀랍니다. 너무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계신 분이 라서 저를 강우일 똑똑 콘서트라고 하지만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홍순관 선생 같은 분의 노래를 듣고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이 토요일 오후가 값진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을 같이 주교님과 이 독특 콘서트를 했는데 갈수록 칭찬이 느시고 하는 것은 진심일 수도 있지만 왜 방송을 하면 방송인이 다 된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진정성이 아니 정말 마음으로부터 내가 네. 매번 갈수록 더 놀랍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주 시민들께 인사를 먼저 한번 해주시죠. 네. 예, 오늘 이렇게 정말 미세먼지를 뚫고 또 꽃놀이를 포기하고 여기까지 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교님께서 지금 사시는 제주도도 섬이지만 이 광주를 또 다른 표현으로 섬이라고 외딴 섬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제 노래 동지인 또 그 김원중 씨가 바위섬을 끝끝내 또 그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그 바위섬을 광주로 표시한 거다, 뭐 이렇게 표현한 거다 이렇게 하는데 섬이라는 게 참 고립되고 어떨 땐 참 한적하지만 외로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교님이 아마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지금 제주도 사신 지 꽤 오래되셔서 아마 광주라는 섬에 오신 것이 남다른 마음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첫 질문 좀 외람되고 아마 뜻밖의 제가 질문을 할 것도 괜찮으시죠? 예. 네. 근데 이걸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맞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어려워서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 모임이라는 이상한 집단이 있더군요. 이 질문 해도 되나요? 예. 하시. 고발당하셨어요. 제가 근황을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고발을 당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평탄치 않으시겠다 하는데 얼굴은 좋으시네요. 그 제목이 화려하더군요. 알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참 기가 막힌 네 얼마 전의 일이라서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신성모독죄, 4대강 반대, 제주 해군기지 반대, 한미 FTA 반대, 4.3 요소 반론을 아주 의로운 그 봉기로 말했던, 그래서 또 왜곡, 이게 제목이더군요. 그 이상한 집단이에요. 근데 교황청에다가 고발을 했더군요. 영어로 꽤 성이 있던데 어떻게 그걸 버티십니까? 뭐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니까 어떡합니까? 같이 살아야죠. 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기 김희중 대주교님도 네. 우리 주교회의 할 때마다 네. 1년에 2차례 그 서울에 가서 우리가 전국의 각 교구 주교님들이 다 모이는데 네. 그 주교회 총회 할 때마다 바깥에서 아주 요란하게 우리를 성토하고 이렇게 고발하고 매번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해도 참 너무한다 하는 생각을 광주에
성당 다니신 분은 주교님 관심 없으신 모양이죠. 이거 처음 들으세요? 최근의 일이긴 하지만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일이 계셔서 근황이 그렇게 밝지는 않으시겠다 싶어서 제가 여쭤봤는데 뭐 좋으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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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주교님을 뵐 때마다 아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고 저희가 시작하거든요. 평화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기는 뭐 평화는 늘 격전지에 있으니까 그 4.3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4월 달이고 얼마 지나지 않았고 해서요. 4.3의 아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이렇게 드릴게요. 그 주교님께서 쓰신 희망의 길을 걷다를 보면 이렇게 제가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2002년에 가셨죠. 2002년에 제주도를 가서 4.3 사건을 보고 어쨌든 제주를 경험하면서 현대사를 다시 보게 되었다.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4.3 사건을 어떻게 지금 그 2002년에 가셔서 새롭게 현대사를 보게 됐다는 만큼 무게감이 있는데 4.3 사건에 대해서 조금 되짚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그 제주에 가기 전에 그 4.3이라는 사건이 제주도에 옛날에 있었다 하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그 내용은 정말 너무 무지했었습니다. 뭔가 도민들 안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찬성과 반대 갈등이 조금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가서 이렇게 많은 분들의 증언과 또 그 여러 가지 자료와 이런 것을 접하다 보니까 너무 끔찍하고 이게 대한민국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데 경악을 이렇게 금할 수 없었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더 이제 그 4.3의 진상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좀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제주도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라는 외딴 섬에서 있었던 한 사건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그 이 나라의 현대사의 그 천마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48년 그 물론 그 전부터지만 그 소위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수립되는 그 과정에서 48년 8월 15일에 이승만 정권이 수립이 되는데 그 전부터 그 해에 아니면 그 전해 47년부터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아주 큰 홍역을 앓고 있다가 그 홍역을 앓는 그 과정에서 참다 아니면 뭐 도저히 그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폭발을 시작한 그 첫 사건이 4.3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주의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건이구나. 저는 그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4.3을 통해서 현대사를 이렇게 새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4.3 사건이라 그러셨는데 우리가 처음에 광주를 광주 사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광주 항쟁 그리고 광주 민주화 운동 이렇게 용어들이 좀 바뀌죠. 정신대도 마찬가지로 일본군 성노예 뭐 정신대 아니다 뭐 이게 용어들이 조금 바뀌는데 4.3 사건은 그냥 4.3 사건인가요? 아니요. 지금 그 사건자를 띄고 4.3 제주 4.3 그냥 4.3 이게 지금까지의 공식 명칭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제 그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냥 그 좌익 무장대 폭동이다.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일반 사회에서 정리가 되어 왔었는데 그게 이제 좀 그 2000년대 이후에 김대중 정권 들어와서 4.3 진상 그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4.3의 진실을 캐내는 그 과거사 정리 작업이 시작된 후에 이것은 그런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이해되어 왔던 그런 무장대 폭동이 아니라 제주 도민 전체가 들고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4.3
4.3 항쟁으로 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점점 더 많아졌고, 저도 지금은 이제는 4.3 항쟁으로 불러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이렇게 분위기가 변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또 그 반대 입장에 서신 분들도 있고 해서 너무 이름 가지고 이렇게 고집스럽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래서 그냥 제주 4.3 해서 좀 더 전체적인 진실 규명 쪽에 힘을 기울이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4.3 이렇게 제주 돼 4.3. 있더군요. 네, 제주 4.3으로 돼 있더군요. 예. 용어도 뭐 형식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본질을 감싸고 있는 것이 또 형식이기도 하고 예배 같은 게 그런 거죠. 그래서 본질도 중요한데 사실은 정신대 용어도 그렇고 용어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광주에 와 지금 우리가 와 계시니까 광주 시민들에게 그래도 위로의 말씀을 주교님으로서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 4.3의 이야기도 지금 하셨으니까 네. 그리고 5.18의 이야기도 한번 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위로 좀 해주십시오. 네. 예, 5.18을 직접 이제 그 광주 시민들은 겪으셨기 때문에 그때의 그 아픔이라고 그럴까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을 이렇게 참 저도 그 시대에 같이 그때는 제가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 김수환 추경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광주에서 그 사건이 터지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그 소식을 서울에서 들었습니다. 그때 그러시군요. 그 광주에서 그 소위 그 계엄군의 그 진압군의 포위망을 뚫고 이렇게 광주교구의 김성용 신부님이 밤중에 네. 서울에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네. 추경님이 밤중에 저를 부르셔서 뭐 웬일인가 하고 추경님 집무실에 가보니까 김 신부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광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는 거를 전해주셔서 저도 그 자리에서 같이 추경님하고 같이 들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 김 신부님이 그때 너무 이렇게 어떤 아주 극한 상황을 네. 체험을 하고 뚫고 이렇게 서울에 오셨기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진정이 안 되고 당연하시죠. 네. 몸을 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정말 서울에서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끔찍한 그 어떤 참극이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김 신부님 통해서 알고 굉장히 그때 참 마음 네. 아파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아픔은 사실은 그렇게 잘 아물어지지 않는 거니까 예, 그 위로의 말씀을 달라고 그러셨는데 예. 근데 저 주교님이 떠시면 어떡해요? 예. 근데 이왕 말씀하시니까 네. 지금 또 광주 이 지역 분들에게 제가 한마디 드리면 네. 광주 민주화 운동, 민주화 항쟁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역사적으로 정리가 되고 또 이렇게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인정을 받고 그런데 아직 네.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여순 봉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그 제주에서 4.3 기념 추도식이 있었는데 그때 네. 거기서 이제 제가 전에 작년에 4.3 70주년을 하면서 광화문에서 이렇게 행사를 가진 적이 있는데 거기서 그 여순 민중 항쟁의 네. 장경자라는 분을 만났어요. 근데 어제 그제 제주에 또 오셨더라고요. 그러셨군요. 4월 3일 날. 네. 그러면서 좀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여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4.3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4.3의 그 비극이 물론 47년부터 시작이 됐지만 48년에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제주에 그 아주 소위 초토화 작전이 네. 시작되고 소위 제노사이드라고 할 수 있는 인종 그 청소에 가까운 학살이죠. 네, 네. 그런 학살이 시작이 되는데 그 직전에 여수 순천 지역에 14연대인가에 그 제주 토벌하라는 네. 명령이 떨어졌고 그 14연대 군인들이 우리 같은 군인이 왜 같은 동포를 토벌을 한다는 네. 말인가?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봉기를 한 게 여순 네. 항쟁의 그 시작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뭐 타 지역에서 엄청난 그 진압군이 몰려 들어와 가지고 그 14연대 사람들은 지리산으로 도망을 쳐서 금방 8일 만에 그게 끝났는데 봉기가 근데 그 후로 이제 계속 그 민간인들 그 봉기군에 협력했다는 명목으로 민간인들 여순 지역의 민간인들이 엄청 몇천 명이 그 희생을 당했는지 정확한 네. 그 조사가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이 여순 지역 분들만 아니라 이 광주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가 이거를 해결해야 될 큰 우리가 과제를 안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주 4.3은 제주 4.3까지는 용어가 왔습니다. 근데 여수는 여전히 우리 입에 여수 반란 사건 이렇게 입에 맴돕니다. 자연스럽게. 그만큼 여수의 이야기가 여수 항쟁 그 여수래요. 여순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 꽃놀이를 뚫고 오늘 그 여순의 여순 항쟁을 우리가 용어부터 또 그 진상부터 본질부터 파헤쳐되는 그런 시기가 또 온 것 같습니다. 광주 이야기를 하다가 여순까지 제가 갔는데요. 아까 그 고발했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고발했던 그 계기라 그럴까요? 그게 아마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 주교님께서 그러니까 제주 교구가 발행한 책입니다. 3.1운동 100주년 우리 결의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발행하셨는데 주교님이 직접 쓰신 건가요? 예. 이것 때문에 아마 촉발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그 전서부터 그랬습니다. 그 전. 그런 놈들은 늘 그렇죠 뭐. 예. 주교님도 쌓인 게 많으시군요. 네. 3.1운동 100주년 우리 결의 십자가의 길 이게 제목만 들어도 뭉클하고 울컥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트집을 잡아서 했습니다. 오늘 100권을 준비해 오셨어요.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좌석을 움직이지 않게 하는 괜찮은 생각이겠다 싶어서 100권을 가져와서 드린답니다. 선물로. 예, 그래서 미리 이야기를 하지. 이미 다 드렸어요? 나는. 그러면 선착순으로 다 안 받으신 분 괜히 섭섭하시겠네요. 네. 그렇군요. 어디서요? 광주교구에서 나눠주셨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있으면 뭘 좀 소개를 할 텐데 어떤 거죠? 네, 얇은 책자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 여순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이것이 이제 주교님뿐만이 아니라 여러 이제 신앙인들이나 양심 있는 지식인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정리해서 이런 소책자라도 우리가 좀 진상을 알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보면요 한배재단이라고 한배평화재단이라고 돼 있어요. 혹시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한국하고 베트남하고 평화하자 이런 이야기죠. 뭐 예. 오늘 똑똑 콘서트도 아시죠? 좀 그 베트남에게 평화를 묻고 우리 스스로도 좀 똑똑해지고 뭐 미래에 대해서도 똑똑하고 이런 똑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4월 4일 날 그러니까 뭐 그저께 그죠? 4월 4일 날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했는데요. 기자회견을 했죠. 시위가 아니라 기자회견을 했는데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 청원서 제출하는 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주교님 그 응우의 티탄 그 두 분이 상을 타셨죠. 이게 4.3 특별상? 4.3 평화상의 특별상. 평화상의 특별상. 예. 제가 그 잘못 읽은지 몰라도 같은 이름 동명이인입니까? 두 예. 분이 똑같은 이름 예, 두 분이 똑같은 타신 이름. 거죠? 예. 아, 네. 마을이 다릅니다. 마을이 다르죠. 예. 네, 네. 하나는 하미마을, 네, 하미마을과 하나는 폭립봉넛. 예, 폭립봉넛 마을 두 분이 타셨는데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4월 4일이면 그저께인데 예. 어떻게 이 시상하게 되셨나요? 예. 제가 그 제주 4.3 평화상의 그 뭐라 그러니 저 위원장입니다. 평화상 심사위원장. 저하고 처음 만나실 때 예. 저는 그런 감투 안 씁니다. 그러셨잖아요. 예. 근데 프로필을 보니까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주교님. 그 4.3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죄송합니다.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 네. 근데 그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실무 심사위원들이 계시고 거기서 이제 그 3배수로 올라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이렇게 심사위원들이 6분, 저 말고 6분이 계시는데 네.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본상은 그 4.3을 이렇게 세상에 가장 먼저 알렸다고 볼 수 있는 그 순이 삼촌이라는 소설을 쓰신 현기영 선생님이 네. 이제 그 본상을 받으시고요. 네. 그리고 특별상으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 응우옌 디탄이라고 네. 베트남에는 응우옌이라는 그 이렇게 이름을 성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굉장히 많죠. 네. 근데 이름도 이 양반들은 두 분이 똑같아서 그런데 그 작년에 그 제가 작년 이맘때 베트남에 그 하미마을 폭립폭넛의 그 한국군 민간인 학살 사건 5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그 순례단 비슷하게 이렇게 꾸려서 한 30여 명이 그 현지에 가서 베트남 그 주민들을 만나고 그 주민들이 이런 이번에 그 수상하신 두 분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증언을 듣고 네. 또 그리고 그분들이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렇게 하시는 그 위령제 참가하셨죠. 위령제에 네. 참가해서 우리 30명이 그 마을 주민들 유가족들 앞에 머리를 땅바닥에 쳐박고 한참 그 사죄 그 인사를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러 증언들을 들으니까 정말 너무 기가 막혔고 네. 정말 어디 주몽을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여하튼 그런 그 베트남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런 그 진실을 이렇게 세상에 드러내고 또 그들의 고통을 위로해 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저는 이렇게 제가 이 한배 재단을 관여하고 있고 하니까 저는 이분들 전혀 뭐 응우엔의 응자도 안 꺼냈어요. 근데 이제 실무자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서 상신했고 그 말씀이시구나. 네,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저는 심사위원 6분이 계시는데 저하고 7인데 제가 입장이 이렇게 아주 나중에 또 뭔 소리를 들을지 몰라서 제가 사실은 이런 한배재단에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 이 두 분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한마디도 못하겠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입장이 난처하다. 그러니까 나머지 6분의 심사위원들이 그러면 위원장님은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우리 6명이 책임을 지고 투표해서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전원 6명이 만장일치로 찬성을 해서 시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응우엔 티탄이 아주머님 얼굴을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두 분인데 한 분은 수류탄을 맞아서 네, 이렇게 네.
그 배에 배에 상처가 상처가 크시죠. 있고 네, 네, 네. 또 한 분은 직접 총을 총을 네, 8살 때 네. 8살 소녀 때 총을 맞아가지고 그 어머니가 이제 가족이 다 죽죠. 이제 네. 그러고선 자기 오빠도 죽고 그런데 그 어머니 시신이라도 찾으려고 막 쫓아다니고 그런데 자기 배에 구멍이 난 줄도 모르고 쫓아다니다가 그랬다고. 네. 이 내장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움켜쥐고 막 뛰어다니다가 까무러쳐가지고 그걸 미군이 후송을 해서 이제 나중에 살아났습니다. 네. 그 주교님께서 제가 전에 똑똑 콘서트를 할 때 주교님께서 어떻게 처박고라는 말씀을 하시냐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걸 다시 모니터했어요. 오늘 그 똑똑 콘서트를 위해서 전에 했던 걸 한번 제가 모니터를 했는데 오늘 그 주교님께서 처박고라고 하실 때 제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 사주의 진정성이 그냥 나온 그 묻어난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확 울컥합니다. 그 주교님께서 왜 처박고라는 말씀을 하셨는지가 정말 오늘은 너무너무 와닿고요. 이분들의 그러니까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한국 사람들은 보기 싫고 더군다나 한국 남자들은 이건 만날 수가 없는 두려움의 상대이기도 하고 증오의 상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만나지도 못하는데 지금은 악수하고 저희 안고 그러거든요. 그게 참 놀라운 변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겸도 혹시 이 아주머님하고 어떻게 악수하셨어요? 안아보셨어요? 어떻게? 네, 질문이 좀 이상합니다. 예. 베트남 갔을 때 네. 이미 그때 이제 이렇게 굉장히 화가 많이 풀렸던 상태죠. 네.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그 옛날 이야기를 하면은 계속 눈물이 마르지를 않고 계속 울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정말 1년 만에 다시 만나니까 반가워가지고 그냥 굉장히 저를 이렇게 마지막에는 안았습니다. 네. 광주는 30년이고 여기는 50년 이 정도의 그 길이가 세월이 있지만 잊혀지지가 않겠죠. 그 상처가 어떻게 잊혀지겠습니까? 특별상 잘 주셨습니다. 관여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너무 잘 주셨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닌데요. 그 주교님께 뭐라 그러겠어요. 예. 내년에는 관여하실 건가요? 이게 2년에 한 번 있는 상입니다. 2년에. 네. 주교님 웃기시기도 하네. 네. 좋습니다. 그 기자회견은 혹시 내용을 아세요? 우리 한배재단에서 했던 이 두 분들이 그 103명이 청원서 제출했던 그 103명이 그 한겨레 20일에 자세히 그분들의 증언들이 청원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국가를 상대로 지금 청원서를 낸 거죠. 그렇죠. 요구가 사실 뭡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한국군의 그 잘못을 학살을 국가가 대한민국이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해달라는 거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것이죠. 이분들에게는 아마 살아있을 때 이 일을 해결해야 될 것 같다.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지금 고경태 사진전을 함께 하고 있죠. 제가 장소를 못 가봐서 어딘가요? 여기서 얼마나 떨어졌나요?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고경태 사진전. 네, 한 분 계세요. 두 분 계시구나. 다른 고장을 가면 그 사진전을 많이 보고 오시는데 정보가 없으셨구나. 예. 나가시면 아마 다 그 안내가 돼 있을 건데요. 고경태라는 기자가 그 베트남을 들어가서 정말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사진으로 증언을 해냅니다. 예, 그 사진전 꼭 보셔야 될 텐데 여기 뒤로 넘기면 요걸 지금 짚어야 될 것 같아서요. 사진 많이 준비하셨네요. 네, 이게 지금 그쪽 그쪽 이거 제게 아니라서 지금 이게 기자회견이고요. 청원서 제출하는. 그다음에 이 한마을 이야기라고 하는 고경태 기록
기록전입니다.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하는데요. 이거 꼭 보실 필요 있습니다. 지금 말씀으로 그 총알이 뚫고 들어가고 내장이 나오고 하지만 이분들의 상처를 사진으로 보는 것 다릅니다. 예, 느낌이 전혀 다르고요. 이분들을 기록해냈다는 것,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꾸준히 정말 인내를 가지고 들어가서 설득하고 욕을 들으면서 그걸 뚫고 들어가서 기록했던 정말 사진전이 아니에요. 기록전이죠. 역사 기록전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기억해 주십시오.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회님, 그 4.3 우리 제주 이야기를 했지만 그 공항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번에 그 서울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의 주제도 이거가 있더군요. 그래서 공항이 어떻게 돼 가는지 혹시? 제2공항 네, 말씀하시는 제2공항. 거죠? 네. 글쎄요, 참 지금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2018년 기준으로 네. 제주도에 그 방문하는 방문객들 수가 1,500만이 넘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지금 현재 제주 공항이 그 아주 초만원 상태이고,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그 공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2의 공항이 필요하다 하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고 국토부의 이제 그 논리인데, 또 제주 도정의 또 논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제주도의 이제 도민들 중에 특히 이제 제주도의 생태와 환경을 이렇게 아끼는 분들의 그 생각은 제주도의 그 관광객 유입이 한계를 넘어섰다. 네. 그 1,500만씩 되는 사람이 여기 그 제주도에 방문을 하는데, 만약 공항을 또 하나 짓게 되면 그건 3천만 명이 온다는 얘기고, 이거는 제주도를 아주 작심하고 아주 파괴하려는 그 결과밖에 되지를 않는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반대 운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장 근본적인 근거라고 하면 제주도가 더 이상 이제 그 쓰레기를, 언론에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쓰레기 버릴 데가 없습니다. 쓰레기장에 다 차서 제주도 바깥으로 벌써 오래전부터 바깥으로 내보냈고, 그러다가 바깥에서도 안 받아주니까 이제 뭐라고 하면서 다른 그 원자재 같은 그런 포장을 해가지고 필리핀에 내보냈는데 그게 사실은 쓰레기였다. 속여서. 그래서 이제 되돌려 보냈고, 그거를 이제 그 공해상에 내버려 두다가 그걸 이제 그 민간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평택 쪽으로 가져간 모양인데, 거기서도 이제 난감해하고 하여튼 그래서 쓰레기를 더 이상 그 배출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삼다수 여기도인데, 이 제주도는 물 100%가 다 지하수입니다. 이 먹는 것도 그렇고 밭에 물 주는 것도 다 지하수를 이렇게 뽑아서 씁니다. 근데 그 지하수가 너무 많이 뽑아 쓰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이제 그 밑에 그 수량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아무도 모르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제주도의 그 해안가에 있는 옛날부터 그 용촌수라고 해서 솟아나는 민물이 있습니다. 바닷물이 아니라 솟아나는 물이 있는데, 그 용촌수 안에 포함된 소금의 염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바닷물이 역류해서 지하수의 침투에 들어온다는 얘기고, 이거는 제주도로서는 아주 치명적인 얘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 물도 그렇고 쓰레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제주도에서 이렇게 배출하는 일반 눈에 보이는 쓰레기 아니고 이제 하수구를 통해서 배출되는 그 하수가
이제 그 종말 하수 처리장을 통해서 거기서 정화가 돼 가지고 바다에 나가야 되는데, 이게 종말 하수 처리장이 그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한 그 하수가 쏟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주도 주변의 연안의 바다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물고기들이 못 살고 조개, 어패류가 다 이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주도로서는 정말 그 더 이상 그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오게 해가지고 뭘 개발하고 이런 거는 절대로 이제 해서는 안 되는 지금 한계 상황에 와 있다는 거죠. 자본의 중독이라 그럴까요? 자본의 폭력이라 그럴까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은 그런 것을 가리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또 정치를 잘한다고 또 박수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똑똑해지지 않으면요,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똑똑 콘서트를 하는 겁니다. 주교님께서, 그러니까 공항 하나의 문제가 아니죠. 아마 주교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이 세상은 다 연결되어 있구나, 이런 것을 그냥 금방 깨달으셨을 텐데, 이거 정말 치명적이군요. 그 독도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독도가 독도로서 유지가 되는 이유는 물이 나와서입니다. 물이 안 나오면 그게 사람 사는 데가 못 되잖아요. 무인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물이 안 나온다, 그럼 무인도예요. 이해되시잖아요. 예, 이게 정말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드는 그 자본의 폭력을 우리가 보고 있을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연대해서 반대하고 우리가 똑똑해져야 되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주교님 이런 질문을 전에도 한번 드렸는데요. 젊은이들이 4.3, 여순, 5.18 이런 걸 기억할까 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왜냐면 공부하지 않고 그냥 검색해서 그냥 단편적으로 사는, 물론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죠. 훨씬 더 똑똑해진 것은 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이것을 어떻게 기억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어떻게 이 역사를 물려줄 수 있을까? 이 기억의 연대의 문제, 주교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알까요? 이 절박함을. 네. 그 정말 그 지금의 소위 20대 아니면 10대 후반의 그 청년 청소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요새 의식이 없다 하는 그런 그 비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실제로 그 제주도에서 이렇게 보면 그런 것을 저희가 느꼈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조금 또 다른 이렇게 흐름도 이렇게 제가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년째 지금 미국에 다니면서 미국 사람들에게 4.3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3의 궁극적인 책임 명령자는 미국 군정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그 대학 그 학자들하고 우리 제주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임을 갔는데,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미국 정부의 사과와 그 어떤 미국의 책임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데까지 이제 가자는 거죠. 근데 그런 운동을 이제 그 몇 해째 조금씩 벌이고 있는데, 최근에 그 제주 대학생들이 이제 그 자기네들, 우리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근데 대학생들이 스스로 어떤 그 미국에 대해서 미국의 책임을 묻고 미국의 사과를 요구하는 그 요청서를 만들기 위한 서명 운동을 대학생들 안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 꽤 많은 수가 거기에 사인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어른들이 또 얼마나 이렇게 젊은이들한테 소통을 하고 또 이렇게 좀 알리는 노력을 하면 젊은이들도 어떤 의미로 젊음이라는 게
그 불의의 어떤 의미로 가장 민감한 그럼요. 네. 네. 때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만 전달하면 그 젊은이들도 충분히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리라고 봅니다. 전달이 아니라 4.19 때는 뭐 스스로 공부해서 네. 일어났던 거고, 제가 질문을 조금 바꿔야 되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거 의식이 없는데요라는 뉘앙스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고요.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죠. 다만 어른들이 망가뜨린 이 사회 속에서 겨를이 없는 것이죠. 예, 다만 그 겨를이 없는 것인데, 이렇게 질문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왜 이런 5.18, 또 여순, 4.3, 또 베트남 이런 학살, 다 30년, 40년, 50년, 70년 이렇게 된 일들입니다. 이걸 왜 지금 와서 기억 다시 해야 되는가? 왜 끄집어내서 다시 이야기해야 되는가? 는 것을 좀 주교님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저기 와 있네요. 너무 반갑고 고맙고, 내가 몰라 끌려왔는지 자원에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잘 왔어요. 진짜 잘 왔어. 예. 아저씨를 언제 보겠어, 그지? 저런 사람이 있었나 이런 거지. 예. 이 친구들에게라도 저는 저기 앉아 있는 몇 명의 친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들으러 왔기 때문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걸 왜 기억해야 되는가 우리가? 네. 네. 결국 그 과거에 그러한 여러 가지 참 안 좋은 일들, 비극적인 일들을 기억을 하는 제일 큰 이유는 거기에서 희생된 그 많은 그 희생자들, 우리 선조들 아니면 우리 형제들의 그 인격이라고 할까요? 그 인권,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그 새삼 우리 안에서 다시 자각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동시대의 우리와 다른 사람들, 생각이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도 정말 그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그 인식하고 그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그 얼마나 같은 동족이면서 얼마나 나쁜 이런 행위를 저지를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거의 어떤 죄를 이렇게 다시 상기하면서 우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류의 그 의식과 문화가 이렇게 몇천 년을 거치면서 조금씩 이렇게 진보를 하고 더 나아지고 더 향상되고 하는데, 그거는 과거의 잘못을 딛고 네. 이런 짓은 다시는 인간으로서 저지르지 말아야 네. 되겠다 하는 그런 그 깨달음에서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계 인권 선언이 1948년 그 4.3 터진 그때 바로 일어나거든요. 네. 근데 유엔에서 그 세계 인권 선언을 이렇게 그 40여 개국의 그 국가 순회들이 모여서 합의를 하고 인권 선언을 했던 그 근거는 그 바로 직전에 2차 대전 때 그 나치가 네. 저지른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인간적인 그 참극과 횡포와 그 악행을 다시는 우리 인류 사회에서 되풀이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인간이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를 만천하에 우리가 다시 드러내자 해서 그 세계 인권 선언이 탄생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과거를 이렇게 기억해내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미래를 더 인간다운 세상,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가꾸기 위한 아주 중요한 받침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 한국 전쟁 하면서 피해자는 몇 명, 사망자는 몇 명 이렇게 숫자로 하는 것 자체가 아무 생각 없이 상당히 폭력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교님 말씀처럼
한 사람 한 사람, 한 생명 한 생명이 이 세상 전체인데 그것을 개수로, 그렇게 숫자로 그렇게 나열하는 그런 그 기억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생명으로. 그러니까 제가 정신대 할 때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그림을 그리면서 이게 진상이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님들 그림을 그리면서 겪었던 일을 그림으로 증명해냈는데 한 사람의 화가를 죽인 것이다. 예. 한 사람의 시인을 죽인 것이고 한 사람의 위대한 정치인, 경제인을 죽인 것이지 그냥 되는 것이지 않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한배평화재단에서는요, 오늘 이렇게 열어주셨지만 얼마 되질 않았어요. 1, 2년 된 세월밖에 없는데 이런 큰 일을 해놨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요, 시민평화법정이라는 걸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식적 법정은 아니지만 시민법정이긴 하지만 상당한 그 임팩트, 그 영향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평화법정에 섰던 그 아까 응우엔 이 아주머니도 여기 오셨었고요, 증명을 해내셨는데 한배평화재단 그 이사장을 맡으셨어요. 그때 제가 처음에 질문도 이런 걸 잘 안 나서시는데 왜 베트남에 대한 일을 기억을 해내시면서 굳이 일을 떠맡으셨을까 하는 그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은 또 어떤 대답을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한배평화재단 저는 사실 베트남 관련해서 뭘 제가 직접 이렇게 하거나 뭐 그런 경력이 없는 사람인데요. 근데 이 소위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 이후로 그 과거 20년 세월을 두고서 꾸준히 이렇게 베트남에서의 그 한국이 참전을 하면서 그 베트콩과 이렇게 전투에서 싸운 것은 뭐 그거는 어디 전쟁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 전투의 중간중간에 민간인들이 이렇게 아주 처참하게 학살이 되는 거죠. 손에 아무런 무기도 없는 그 노인들 아니면 여성들, 어린아이들이 아주 참 비정하게 이렇게 그 학살이 됐습니다. 네. 제가 베트남 가서 어떤 그 할아버지한테 들으니까 이렇게 방공호에 이렇게 다들 숨어 있었는데 네. 한국군이 쳐들어와 가지고서는 나오라고 그래서 그 전에는 한국군하고 별로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괜찮으니까 나오라고 해서 나온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마을 사람들 다 모이라고 해서 뭐 과자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안심하고 다 모였는데 다 모이고 나니까 이제 일제히 그 사격을 시작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 들었고 또 어떤 마을에서는 이렇게 방공호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한국군이 와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안 나오니까 수류탄을 그 안에 그냥 그대로 던졌던 그런 이야기들 들으면서 정말 참 이거는 우리가 두고두고 사죄하고 용서를 빌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했었고요. 근데 그동안 20년을 두고서 이렇게 이런 일을 민간 그 시민단체라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그 구수정 씨라고 우리 한배평화재단의 상임이사를 지금 맡고 있는 분인데 네. 그분이 이제 처음에 베트남에 갔을 때는 베트남 역사와 문학을 공부하러 간 유학생이었는데 베트남 현대사 사료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런 한국군과의 그 관계가 이렇게 두드러져서 너무 놀라고 이렇게 힘들어서 이거를 놔두고 다른 공부를 할 수가 없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자료를 여러 가지 이제 찾아보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주변에 또 다른 그
친구들도 이제 이분의 그런 활동에 동참하게 됐고, 네. 한겨레 고경태 기자도 이제 20년 가까이 그렇게 해서 같이 취재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런 분들의 노력이 이제 쭉 이어져 왔는데, 시민단체 차원으로서는 이걸 지속적으로 이렇게 펼쳐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이제 어떤 한계에 왔었죠. 왜냐하면 베트남 주민들에게, 그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가서 여러 가지 도움을 좀 드리고, 고아들 이제 유가족들에게 장학금도 드리고, 또 뭐 이렇게 좀 그러면서 또 해마다 베트남 분들은 기일에 이렇게 돌아가신 날 기일에 제사, 뭐 한국도 그렇지만 제사 지내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네. 제사 지낼 때 이제 우리가 누구라도 가서 꽃다발을 이렇게 바치면서 함께 동참한다든지 하면은, 그리고 향을 피우고 하면 그거를 굉장히 베트남 사람들은 굉장한 큰 위로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조직적으로 그런 한국군이 가서 이렇게 학살한 피해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직적으로 이렇게 해가려면은 시민단체 차원에서 너무 힘들어서 이걸 재단을 만들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낼 수가 없겠다 해서 재단을 만들기로 이제 여러분들이 뜻을 모았고, 그러면서 이사장을 누가 이렇게 할 거냐 해서 자기네들이 찾다가 저한테 와서 제가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 할 수는 없고 뭐 나가서 간판 역할이나 하겠다고 해서 맡게 됐습니다. 이어서 그 책임감으로 회원가입 광고를 좀 보통 땐 제가 하는데요. 주교님께서 오늘 또 굳이 그래서 한배 평화재단이 직원들도 뭐 몇 명 안 돼요. 그냥 서울에 한 서너 분 계시고, 베트남에 한 분 계시고,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베트남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학 사업이나 또 이렇게 아주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고, 또 제사 때 꼭 이렇게 누군가를 파견해서 향을 피우거나 아니면 이렇게 꽃다발을 드리는 그런 일을 이렇게 쭉 체계적으로 하면서, 또 동시에 이제 제일 지금 한배평화재단에서 노력하고 있는 게 진실을 이렇게 기록해내고 그것을 정리하는 작업을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정부가 그걸 전혀 모르쇠 하고 있으니까 민간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는가를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기록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다 이제 재원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좀 정기 후원자들을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뭐 아주 자그마한 돈이라도 이렇게 좀 CMS를 통해서 이렇게 기부를 해주시면 이 한배 평화재단이 이렇게 굴러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교님이 굴러간다 이거 참 재밌네요. 여러분 한배 평화재단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회원 가입을 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인데 정말 주교님 잘 못한다 정말. 이걸 왜 시키셨어요? 아마 이런 게 주교님의 매력이고 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여러분께서 다 하실 줄 저희들이 알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여기가 그래도 광주인데 아까 위로를 해달라는데 다른 이야기 계속 하셨어요. 여순 이야기 하시고 광주에 좀 좋은 덕담 해주시고요. 저희가 또 헤어질 거예요. 뭐 정말 광주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그 민주화를 이렇게 확실하게 뿌리 내리게 해주신 그 네. 고을의 시민들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지역보다도 광주 시민들은 몸으로 이렇게 겪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의식이 다른 지역 주민들하고는 너무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 참 그러한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었던 체험을 바탕으로 이 나라의 민주화 또 더 나아가서 인간화의 그 역사를 선도하시는 그런 시민들이 되시리라고 믿고 또 너무 감사드리고 대한민국 다른 지역 주민들이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는 정말 큰 빚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주교님. 첫 똑똑 콘서트에 서울에서 했는데 그 주교님이 어렵잖아요. 전 또 캐톨릭에서 자라나질 않아가지고 주교님이 또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주교님께 이렇게 해야겠어요. 노래도 하세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한 곡을 뽑으셨는데 아니 그 노래가 뭐였냐면 바위섬이었어요. 예. 그쵸,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 노래를 하시지? 오늘 광주 가니까 내가 기억해내야지 하고 잤는데 지금 기억이 방금 났습니다. 지금 그 바위섬이 5.18 우리 겪은 이 광주를 이야기하는 건데 진짜 잘하세요. 예, 여러분. 노래하라고요? 그러면 네. 바위섬이 아니고 레파토리가 또 다양하시군요. 내가 이 가사 잊어버릴까봐. 아니 이러면 오해하십니다. 준비하신 줄 알고요. 전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광주 오셔서 바위섬 하시면 좋은데 왜 다른 걸? 조금 더 이렇게 네, 잘하시는 거로 하십시오. 네. 잘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제가 최근에 배운 노래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네. 요새는 레코드를 안 사도 이렇게 이거 하나 있으면 배울 수 있겠더라고요. 이 노래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노래 부용산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제가 아까 여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여순을 배경으로 희생되신 분들에게 바쳐진 노래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순만이 아니라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이렇게 쓰러져간 모든 희생자들 그리고 4.3 희생자들 다 포함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목숨을 이렇게 바치면서 이 나라의 민주화에 스스로를 이렇게 봉헌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부용산 산허리에 잔디만 푸르러 솔밭 사이사이로 회오리 바람 타고 간다는 말 한마디 없이 너만 가고 말았구나. 피어나지 못한 채 붉은 장미는 시들어
부용산 산허리에 잔디만 푸르러 솔밭 사이사이로 회오리 바람 타고 간다는 말 한마디 없이 너만 가고 말았구나. 피어나지 못한 채 시든 장미는 흙으로 돌아갔네. 부용산 산허리에 하늘만 푸르러 불어. 나 이후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 몇몇 탁월한 가수들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유튜브를 찾아보면 있습니다. 근데 비교할 수 없이 주교님 노래가 좋습니다. 아, 진심입니다. 예. 동의하시죠? 이 노래를 아시는 분은 더 아실 거예요. 아, 이렇게 이 노래를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멋들어지게 정말 이렇게 근사하게 주교님 아니 전전에 노래 안 하셔서 굉장히 저를 욕하셨을 것 같아요. 노래를 안 시켜드려서 오늘이 그 똑똑 콘서트를 거의 접는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노래 콘서트로 다시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주교님. 늘 그 똑똑 콘서트를 5번 우리가 왔는데 제주도에서도 더 건강하시고 그 절박한 그 섬의 이야기들을 주교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위로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주교님 감사합니다. 노래를 해도 될지 정말 강력하군요. 주교님 노래가 부용산을 하실 줄 몰랐습니다. 평화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내 숨을 쉬는 삶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각자 다른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창조의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아침은 아침 숨이 있고 저녁은 저녁 숨이 있습니다. 꽃은 꽃숨이 있고 나무는 나무의 숨. 사람은 마땅히 사람의 숨을 쉬어야 되는데 제가 굳이 뭐 성경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서에 보면 첫 장에 그분의 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분의 숨을 하느님의 숨을 쉬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다른 경전에는 없고 성경이라는 경전에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이런 숨을 쉬었을까? 이런 문명의 숨을 쉬었을까? 이런 폭력적 숨을 쉬었을까?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그것을 주셨을까?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꽃숨이 있고 나무숨이 있듯이 좀 인간다운 숨을 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것이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학생들의 숨,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의 숨, 정치인들은 정치인들의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까처럼 오버가 될 때, 폭력적이 될 때 아마 평화가 깨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평화에 대한 생각을 노래로 옮겼는데요. 평화는 아침에 피어나는 꽃처럼 올 것이다. 겨울을 지나간 시간처럼 올 것이다. 그냥 쉽게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생소할까 봐 미리 설명을 드리면요.
아니요, 그냥 부를게요. 그냥 부르고 난 다음에 여쭤볼게요. 평화는 아침에 피어난 꽃처럼 올인입니다. 크게 주세요. 평화는 아침에 피어난 꽃처럼 오리니 평화는 어느새 불어온 바람처럼 오리니 평화는 우리의 흘린 눈물로 오리니 겨울을 지나간 시간처럼 오리니 평화로 산다는 것은 어쩌면 눈물로 사는 것 50살도 되지 않은 늙은 청년의 얼굴로 사는 것 평화는 한 벌의 속옷과 그 흔한 신발로 사는 것 평화로 춤추지 않으면 세상은 큰 무덤이 되리니 평화는 아침에 피어난 꽃처럼 오리니 평화는 어느새 불어온 바람처럼 오리니 평화는 우리의 흘린 눈물로 오리니 겨울을 지나간 시간처럼 오리니 겨울을 지나간 시간처럼 오리니 겨울을 지나간 시간처럼 오리니 좋았습니다. 예, 이제 끝곡을 앵콜곡을 할 것 같습니다. 네, 50살도 되지 않는 늙은 청년의 얼굴로 사는 것이 평화다. 생소한 문장이지만 이렇습니다.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의 요한복음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전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알려주질 않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기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근거가 될 수 있는 상상력을 던져줄 수 있는 문장 하나가 나오죠.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약간 비아냥거리는 건데 예수께 50살도 안 돼 보이는데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50살도 안 돼 보인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추정해 보면 30살에서 33살이었을 것입니다. 활동을 할 나이니까. 이 청년 예수에게 50살도 안 돼 보이는데 사갔다는 것이죠. 늙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청년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루에도 12번 울고 쓸쓸하고 외롭고 번뇌에 쌓였으면 그런 얼굴을 했을까. 반면에 아마 그분이 웃으셨으면, 우리 주교님 그 웃는 거 참 매력적이시잖아요. 정말 진심으로.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처럼 아침처럼 밝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우리가 그 50살도 되지 않는 늙은 청년의 얼굴로 산다면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속상하고, 우리가 좀 고뇌하고, 우리가 좀 울고, 그러면 평화가 온다는 이야기죠. 오늘 광주에 와서요, 아픈 이야기도 했고 평화의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제가 끝곡으로 선물해 드리고 싶은 노래는, 제가 광주를 뭐라 그럴까요? 개인적으로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주 고맙게. 왜냐하면요, 제가 다른 뜻이 있어서 사실 광화문에서 촛불을 할 때 한 번도 무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다른 뜻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전 정말 청와대 문을 뜯고 싶었어요. 거기가 올라가서 노래할 땐가, 이런 생각을 진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올라가지 않았는데 12월 31일 날 광주가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외부 사람을 저만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르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쿰바야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아픔을 함께 하려고 제가 그 광주에는 왔습니다. 그래서 이 쿰바야를 다시 한번 아픔을 함께 한다, 그리고 동지애를 느낀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마지막 선물로 이 쿰바야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물론 주교님의 부용산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너무 싱겁게 말씀하셨지만 회원 가입. 그렇게 싱겁게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꼭 좀 함께 우정을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정이 회원 가입입니다. 네, 끝곡 쿰바야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는 자에게 오소서, 우는 자에게 오소서, 우는 자에게 오소서. 오 주님 오소서. 갈라진 이 땅에 오소서. 갈라진 이 땅에 오소서. 갈라진 이 땅에 오소서. 오 주여
오소서 야야 굼바야 야야 여기에 평화를 위해 오소서 평화를 위해 오소서 평화를 위해 오소서 오 주여 오소서 야야 굼바야 야야 여기에 야야 이 땅에 야야 사삼으로 아픈 5.18로 아픈 그리고 학살로 아픈 베트남 그리고 여기에 오소서